밥이나 뭐 국이나 샌드위치, 우유, 시리얼 이런 걸 먹을 게 아니라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수분 유지 음식이 가장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지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완전소화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무조건 체중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태우려고 운동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념 자체가 원래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식단이라는 뜻이고 식사법이라는 뜻인데 제대로 건강한 식사를 했으면 살이 안 찌는 게 맞거든요. 살이 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몸은 왜 건강하지 않게 되었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을 흡수하고 또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물질 구성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화작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은 잘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든 뒤에 찌꺼기를 잘 내보내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수반이 되면 몸에 남아있는 이제 지방이 쌓일 필요가 없는 거죠. 체지방이 쌓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 상태, 소화 불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면 그 찌꺼기들이 몸에 남아서 체지방으로 또 여러 독소들로 몸을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쁜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또 소화불량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찌꺼기가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 독소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밥빵, 면이나 떡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몸에 너무 많아서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이 당 독소가 여러 염증을 일으키고 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염증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몸만 힘들 뿐 살은 잘 빠지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또 상당히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음식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완전히 연소시키면 몸에 이제 지방이 쌓이지가 않겠죠. 완전 소화는 건강한 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화가 되면 다이어트도 사실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꼭 필요한 이제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면 쌓여있는 불필요한 잉여 지방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몸이 이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상태, 워밍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 책상이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공부나 업무의 효율도가 떨어지겠죠. 마치 이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소화기를 좀 워밍업 시키는 개념입니다. 물을 마시면 그 소화를 하기 전에 나오는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를 최적화해주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위장에 있는 음식 내용물을 소장으로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 이 작용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좀 상당히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밥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이 밥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거나 또는 중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쌀을 완전히 씹지 않고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 안에서 물론 소화를 하려고 우리 몸은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입에서 다 소화가 안 돼서 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췌장에서도 아밀라제가 또 나와서 소화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윗속에 물도 들어가고 또 여러 음식과 함께 이 소화액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좀 부담스럽게 되죠. 그래서 위는 더 많은 연동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췌장도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이 아밀라제를 또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속의 소화기관이 지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에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많은 소화기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썩 좋은 식사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에 방해가 되고 소화기를 지치게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비만은 영양 과잉이라고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영양실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또 한 면을 볼 때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이라 하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6대 영양소를 정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렇게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것들을 성분으로 따졌을 때 이 6대 영양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썩 먹기가 쉬운 것 같아요. 밥도 탄수화물이고 고기도 단백질,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탄단지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영양 과잉이 맞죠. 그런데 이 탄단지를 잘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소화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은 풍부할까요? 부족할까요? 네, 그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이 식이섬유까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은 이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성분을 준비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장에 꼭 필요한 이 식이섬유 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소화가 안 되고 또 에너지로 다 사용이 되지 않아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비만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영양 실조, 영양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배고픈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또 보양식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식인 쌀이 부족했던 시절, 음식 자체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죠. 고기 자체를 먹는 것이 1년에 진짜 연중 행사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음식이 귀했을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일단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굉장히 귀했던 거죠. 이것을 먹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그것을 먹어야만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탄단지가 일단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쌀밥도 또 고기도 다 탄단지가 이제 주 메인 에너지원이고 이것이 거의 주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탄단지의 중요성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탄단지가 있어야만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체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은 이제 포만감이 와야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또 힘이 나고 그랬을 때의 주 에너지원은 탄단지가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탄단지가 에너지화 되기까지 이 과정에 있어서의 비타민, 미네랄의 중요성이 사실은 좀 간과했던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 워낙 이제 영양 상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양 보충제 형태로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또 비타민 C를 몇 그램 더 넣었다, 비타민 D가 첨가됐다, 이게 성분으로서 이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쉽게 섭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람의 몸은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힘으로 엄마와 아빠의 단 2개의 세포로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아주 신비롭게 이 자연의 힘으로, 자연의 질서대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양학의 발달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져서 좀 부분적인 관점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전체를 보고 또 숲을 보고 또 자연의 질서에 맞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과 야채는 사람처럼 자연의 산물이잖아요. 땅에서 자라서 씨앗에서 자라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또 햇빛과 비바람을 통해서 이 자연의 산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담겨 있고 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효소 때문에 이 다양한 생명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또 야채 형태로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자연의 산물은 저는 생명의 영양학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연이 오염이 돼서 토양이 오염이 돼서 예전만큼
뭐 과일에 야채에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러니 이것을 영양 보충제로 먹어야 된다. 뭐 구조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조는 저는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식 구조는 같을지언정 생명이 담겨있지 않은 비타민 제제들, 무기질 제제들, 이런 영양제들은 분명히 생명이 담겨있는 자연의 야채, 과일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타민 미네랄 성분에는 비타민 몇 그램, 미네랄 몇 그램은 들어있다 할지라도 효소라는 것은 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은 화학 성분으로 이제 아무래도 공장에서 이 회사들에서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성분들, 성분의 영양학으로는 다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생명이 담겨 있는 효소까지 생명이 담겨 있는 자연의 산물과는 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사람의 몸은 완벽하게 과학이 다 분석하고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세포 하나만 봐도요, 이 세포에 대한 저명한 책이 더 셀이라는 책과 셀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이 세포의 기능을 아직도 과학이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인체는 뭐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포의 기능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비타민이 몇 그램 필요하고 또 미네랄이 몇 그램 필요하고 뭐 탄단지를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본능의 감각에 충실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최대한 자연의 음식을 먹을 때 자연 그대로의 생명과 함께 꼭 필요한 영양소도 같이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살이 찌는 진짜 이유. 우리가 먹어야만 생명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은 것을 적절하게 에너지도 만들고 피와 살을 구성할 수 있는 우리 온몸을 다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상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이 쪘다는 것은 이 살은 사실 근육이 아니죠. 지방이 쌓인 거죠. 지방이 축적이 된 결과가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왜 축적이 됐을까? 우리가 식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된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비만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먼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이나 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날씬했던 적이 다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냥 먹고 활동하고 뭐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했던 시절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나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소아 비만과 청소년 비만도 많은데 그 옛날 시절과 요즘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가공식품, 식품 산업이 너무나 발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명의 영양학과 성분의 영양학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게 아무리 영양소를 몇 그램 넣었어도 모유와 분유는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모유는 완벽하게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분유는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엄마가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담을 수가 없죠. 이것처럼 잘못된 식사, 한마디로 가공식품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치우친 영양소의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음식이 다 소화가 되지 않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게 되는 이 비만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큰 요인은 식사법의 문제로 비만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잘못된 식사, 특히 저는 가공된 음식에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칼로리의 정의는 물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1칼로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영양학자 에트워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봄배 열량계라는 어떤 통 안에 음식을 넣고 그것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라고 하고요. 지방은 9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태워서 발생시키는 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우리 몸의 원리라면 이 칼로리의 계산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소화 효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로 계산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 할지라도 자연의 음식과 가공된 음식은 무게가 같다 할지라도 칼로리가 전혀 다르게 되고요. 아무리 높은 칼로리를 먹어도 자연의 음식으로 먹을 때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적은 칼로리를 먹어도 가공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과 여러 요소들 때문에 뇌의 시상하부를 또 자극해서 식욕,
억제,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칼로리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저칼로리 식단을 짤 때 영양소에 또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너무나 작은 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몸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움직이지만 어떤 보상 심리가 발달을 해서 이렇게 내 몸이 기아 상태구나,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칼로리를 계속 먹다 보면 여성분들 저칼로리 식단에서 100칼로리, 200칼로리 이렇게 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일반 식사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요요가 오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 때문에 또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요요 현상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바로 칼로리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식단은 오히려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또한 이제 운동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만이 됐다는 거는 저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 비만이 됐다는 것은 지방이 축적된 거고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인 간 건강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체지방이 쌓인 몸은 대부분 비만 세포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염증도 많고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이 살을 뺀다라는 개념은 너무 가혹한 거죠. 몸이 너무 힘든데 운동할 힘도 없는 분에게 운동으로 접근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면서는 심폐 기능이나 근육이나 혈액순환에서 굉장히 좋죠. 몸을 활력 있게 만드는 측면,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자체가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좋은 음식으로 간의 기능을 높여서 이 간이 지방 대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칼로리와 운동으로 시작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좋은 음식으로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체력이 생겨서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아름다운 몸매와 또 근육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100% 요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기아 상태에서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몸에서 사용할 이제 에너지로 만들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몸에 남아있는 잉여, 지방이나 또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우리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생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죠. 하지만 몸은 기아 상태를 경험하면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아를 경험하지 않고 잘 저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칼로리 식단 또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끝나고 나서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밥을 먹거나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일단 몸이 저장하려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더 쌓일 수 있게 되고 또 몸매가 또 다시 예전으로 또 살이 찌게 되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슬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먹을 걸 다 먹으면서도 체중의 변화가 크게 이제 없는 상태에 정말 자유로운 다이어트를 끝낸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절대 적게 먹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크게 가리는 음식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단 제가 가려야 되는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 자연의 음식과 또 가공된 음식을 저는 그래도 많이 구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살아있는 음식 중에서도 이걸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찌지 않는 체질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인데요. 제가 강조하는 이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우리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비만의 상태를 제가 영양 결핍, 영양 실조라고 했는데 그 영양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상태로 효소까지 같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저는 총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여기까지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의 6대 영양소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효소,
그리고 면역세포나 또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까지도 과일에 있고, 또 너무 중요한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 그래서 과일은 9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은 뭐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바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충분히 먹게 되면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탄수화물 음식이나 우리가 과식하기 쉬운 가공식품, 뭐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고기 같은 음식들을 굉장히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주는 포만감이 크고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먹긴 먹되 적게 먹어도 다 먹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저는 얼마나 하루에 과일을 많이 먹느냐,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다이어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는 자연의 질서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유기농인 과일이 제일 좋겠죠. 인위적인 화학 비료 쓰지 않고 또 지나친 당분을 주입하지 않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과일 첫 번째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도 유기농만 먹고 유기농만 챙기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또 비용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실천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유기농을 먹을 수 있으면 먹되, 그래도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철 과일이 있죠. 제철 과일 위주로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스테비아나 여러 당분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너무 달게 만든 과일 먹어보면 과일인데도 마치 과당 음료를 먹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일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인위적인 것은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 유기농이나 일반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드시게 되면 과일의 당분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자당인데요. 여기서 포도당의 비율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과당과 자당은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필요가 없고 바로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 매우 빨라서 소화작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인체에 아주 적합한 식사가 될 수 있고, 또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이로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인해서 크게 다이어트나 또 피로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과일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달콤하다고 하는 포도의 포도당 지수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당지수가 46이고 현미의 당지수는 55입니다. 포도가 단데도 불구하고 당지수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또 당 부하 지수라고 해서 먹는 양에 따른 당을 또 조사한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현미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들 주식으로도 현미 드시잖아요. 그런데 과일은 현미보다도 대부분 다 낮고, 또 그 안에 수분과 식이섬유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거나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밥보다 더 안전하다. 따라서 당뇨 있는 분들도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췌장의 이 기능이 당뇨 환자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췌장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개선되는 사례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과일을 먹으면서 당이 오를 것 같아 라고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그 불안함 때문에 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너무 달콤한 과일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달콤하지 않은 과일, 키위나 딸기나 너무 덜 달콤한 과일들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체 감미료라고 하죠. 설탕의 당지수, 액상 과당의 당지수가 질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이나 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제로 라는 음료나 가공식품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막상 느낌적으로는 좀 불안함은 사라지죠. 당류 10g, 15g, 20g 이렇게 많은 과당이 함유된 음료보다 제로 하면 굉장히 마음은 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과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요. 대체 감미료를 또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한순간에 혈당 상승은 유발하지 않지만 이 첨가물이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는요, 식욕 억제하는 중추와 식욕
촉진하는 중추가 있고 각각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또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뇌 시상하부의 이 첨가물 때문에 계속 이 쌍하부가 자극을 받아서 식욕 억제에 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당류가 없어서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결코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비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의 질서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또 맞지 않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무려 10배가 높습니다. 또 한국인 하면 위 건강이 굉장히 약한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그 이유들을 많은 분들은 맵고 짠 음식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건강을 좀 과하게 안 좋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이제 공부와 자료들을 찾던 중에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 바로 국과 찌개의 문화죠. 자, 우리가 밥을 통해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이 쌀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 민족인데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꼭꼭 씹고 삼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냥 두세 번 씹고 후 삼키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거의 뭐 밥알이 씹지도 않은 채 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게 좀 분해가 돼서 와야 되는데 전혀 분해되지 않은 쌀밥, 쌀알 그 상태로 위 속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위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씹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모든 음식들의 쌀에 소화액이 다 닿지가 않는 거죠. 소화액이 희석이 되는 관점에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이 되지 않는 식사법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꼭 씹어서 이 1차 소화기관인 이 입에서 어느 정도의 소화를 다 하고 나서 위에 보내주는 것이 위가 할 일을 좀 줄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많이 부담을 주는 식사라는 관점에서 국과 찌개 문화가 건강에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건강식을 하는 분들은 사실 국과 찌개를 배제하고 드십니다. 만약에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국과 찌개는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국과 찌개거든요. 한국인들이 무려 기준량의 한 4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 원인이 국과 찌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상태의 분들, 또 이제 암 환자이시거나 암을 경험한 분들은 일단 국과 찌개는 배제하시고 자연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국과 찌개를 저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원리는 그거죠. 소화액이 희석이 안 되는 것. 쌀은 침에 의해서 완전히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위로 보내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먼저 국을 먹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이라는 건 대부분 건더기하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분은 우리가 먹으면서 즉시 흡수가 됩니다. 다른 음식과 섞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국물을 먹고 그 다음에 건더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하시면 국과 찌개를 아예 안 먹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커지겠죠. 뭐 일반적으로 막 말아서 먹을 때보다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국과 찌개를 먹으면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50번 정도입니다. 사실 50번 씹기도 전에 입에서 죽이 되어서 아마 중간중간에 삼켜질 거예요. 근데 50번 정도를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30번은 씹으면 그 정도 씹으면 이제 입에서 이제 침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화 효소에 완전히 이제 버무려진 형태로 물과 같은 형태로 이제 삼키게 될 때 이때 이제 위에서는 아주 소화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사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몸이 소화기가 약한 체질로 좀 태어났죠. 그래서 위에 부담을 주면 굉장히 쉽게 이제 식곤증이 오게 되고 다음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꼭꼭 씹어서 30번에서 50번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이 식후 식곤증도 없고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50번, 최소 30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쓰고 또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자체를 음식 명상이라는 단어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느끼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먹는 식사법입니다. 근데 보통 한 5번, 10번 씹고 삼키시는 분들의 이 식사법을 보면 식사 중에 뭐 TV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다른 것을 동시에 하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신경은, 우리의 주의는 이 음식에 가 있지 않고 시선이 이제 다른 데 쏠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씹는 것도 귀찮고 빨리 먹어서 입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면서 빨리 포만감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이 가 있죠. 하지만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자체에 대한 이 집중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걸 전혀 동시에 하지 않아요. 뭐 책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음식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뭐 쌀밥을 먹고 야채를 먹고 뭐 여러 반찬들을 먹는다 할 때 이 식사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하는 거죠. 우리 오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느끼면서 이 오감을 다 사용해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합니다. 이걸 했을 때 저는 어떨 때는 되게 좀 울컥한 적도 있었는데 이 쌀밥이 오기까지는 농부가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수확을 해서 우리 밥상에 온 거잖아요. 또 자연의 음식들을 보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또는 3년에 걸쳐서라도 이 음식이 수확되기까지는 정말 농부의 노고들 또 자연에 정말 만들어준 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정말 이 음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꼭 씹는 힘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과일 하나를 먹을 때도 이 과일이 오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을 생각하면 뭐 과자나 뭐 인스턴트 식품들은 공장에서 이제 몇 분 만에 뭐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데 자연의 산물은 정말 시간이 걸리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엄청난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향도 느껴보고 또 이 과정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를 명상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씹는 횟수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인드풀 이팅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미국에서 마인드풀 이팅을 했을 때 이 식사법의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려 80% 이상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근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빼는 것이 목표죠. 네,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아무리 이렇게 문지른다고 해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죠. 네, 지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분해돼서 빠져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몸 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라고 알려진 간이라는 이 장기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먹어서 위에서 위 운동을 하고 소장에서 흡수시켜서 수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면 간이라는 것은 그 많은 영양소를 합성하고 대사하고 또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려 500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지방을 잘 활용하고 또 지방을 잘 대사하고 심지어 이제 불필요한 지방들을 분해하는 일까지 다 이 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면 이 지방 분해, 운동에서 이 분해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운동이 아니라 간 기능을 내가 최고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면서 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 건강에 이 다이어트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뭐 세균이며 바이러스며 우리 몸에 모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은 크게 합성과 그리고 해독 기능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간에게는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할까? 어떠한 영양소가 있을 때 간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봤을 때 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함께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진 이런 비타민 A나 C나 E나 이런 성분들 또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영양소들이 간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것도 75%의 몸의 독소를
간이 해독을 하는데요. 해독도 크게 2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할 때 애벌 빨래에서 때를 좀 불린 다음에 빨래를 하면 더 잘 되잖아요. 간도 이렇게 이와 같이 2단계의 해독을 하는데요. 애벌 빨래와 같은 독소를 분해하는 시기,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 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독소를 분해하는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A, C, E 항산화 영양소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독소에 붙어서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1단계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타민들이나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은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음식을 거의 메인으로 먹게 되잖아요. 영양소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일부 야채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훨씬 더 많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간 기능이 가장 최적화되어야 하고, 이 간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과일에 있는 영양소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침 과일 습관 500g인데요. 아침에는 몸의 리듬에 의해서 몸에서 해독하는 시간, 배출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먼저 어디 가죠? 먼저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좀 목이 텁텁해서 물을 마시고, 이런 행위가 바로 우리 몸이 배출하는 거에, 해독하는 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에는요, 밥이나 뭐 국이나 샌드위치, 우유, 시리얼 이런 걸 먹을 게 아니라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수분 유지 음식이 가장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소화 효소가 필요 없으면서 수분 유지 음식은 너무나 정확하게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의 시기, 이 해독 시기에는 과일 식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최적화시키면 이제 다이어트도 잘 되고, 또 만성 피로, 이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또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 식사법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제철 과일 위주로 500g을 먹으라고 합니다. 500g은 500g, 이 500ml 생수 정도 양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과 중간 사이즈 한 2개 정도 양, 한 접시 정도의 과일을 드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 에너지, 우리 아침밥 꼭 먹어라 하는 것 중에 뇌에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당분 에너지도 약 60g 정도, 밥 한 공기 정도의 양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면서 또 수분도 충분히 먹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뭐 효소, 식물 영양소까지, 파이토케미컬까지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필요한 해독에도 좋으면서 영양식도 같이 되는, 제가 꼭 2가지 건강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양과 해독에 너무나 좋은 식사법, 아침 과일 습관 500g이 되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즘 성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과일 야채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21일 식습관의 법칙해서 과일 야채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를 하루에 어른은 400g, 어린이는 그 절반 200g 정도를 무려 44명에게 21일 동안 먹게 했는데요. 주 원료는 사과, 브로콜리, 케일, 레몬 4가지 과일과 야채이고요. 이렇게 먹었을 때 21일 만에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 살을 찌게 하는 비만 세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도 이 장이 건강하면 우울증도 굉장히 그 장과 연관이 돼 있다고 요즘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면서 좀 우울한 게 사라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결과까지 같이 얻었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잘못된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체력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살을 빼기 위해서 체력이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영이라는 것을 도전을 했었는데, 수영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하다가 오히려 너무 이 체력 소모가 많고 지쳐서 운동이 끝나면 또 밥을 더 먹게 되고, 한 공기 먹던 사람이 2공기를 먹게 되고, 식욕이 너무 폭발해서 또 빵을 먹게 되고, 이런
더 이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고 몸이 더 상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몇 시간씩 오래 해야만 이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과한 운동은 우리가 산소라는 것을 마시게 되면 이 산소에서 약 2%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늘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정상 기능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늘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인체는 활성산소가 또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중화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막 달리기를 한다거나 너무 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몸에 지나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체가 다 중화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보충을 해서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운동만 한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몸을 또 인체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빠른 노화가 오게 되고, 또 염증이 생긴다거나 여러 질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서 특히 이제 단백질 보충제만 많이 드시는, 예전에는 그런 좀 트레이너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이나 또 굉장히 그 간이 많이 약해져서 얼굴이 까만 건강한 혈색이 아닌 이런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나에게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적당한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좀 1시간에서 많으면 2시간 그 이상을 운동하는 것은 저는 해롭다고 봅니다. 저는 먹는 것과 운동 두 가지에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자면 더 중요한 거는 먹는 것, 거의 70~80%를 저는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은 20~30% 정도로 좀 작게 보는데요. 뭐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 안 하고 그냥 식단만으로 저의 이 건강과 크게 체중 변화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식단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체조직을 구성하고 이 10달 만에 정말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아이는 운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영양소로 자라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는 일단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이 과하게 늘어난 상태이고, 지방을 어떻게든 잘 분해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근육이 이제 잘 만들어진 건강한 몸으로 되는 것이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운동만 한다라면 이제 체지방 분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동만 하게 되면. 아름답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식단과 운동을 같이 병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해서는 활성산소 증가라든지 다양한 여러 잘못된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들도 같이 섭취하시면서 간 기능을 강화시키면 이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적인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로 변신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 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빵이 매력적이고 이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상담받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권했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빵이 너무 먹고 싶다.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끊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의 수반이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몇 번 참다가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빵을 먹긴 먹되 먹을 거야. 먹을 건데 먼저 과일을 먹고 먹자.
과일을 먹은 다음에 빵을 먹자.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과일을 먹고 나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 또 과일에 들어있는 맛들이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 이미 달콤한 맛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죠. 단맛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이미 충족이 됩니다. 청량감과 달콤한 맛이 우리가 이미 충족이 된 이후에 빵을 먹게 되면 빵의 맛이 그렇게 예전처럼 맛있다라고 못 느끼게 돼요. 또 왠지 약간 그 기름이 산화된 찝찝한 그런 산패된 느낌도 들게 되고 예전보다는 덜 맛있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대로 그냥 맛있다고 해도 이전에 과일을 드시고 과일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빵이 주는 유해함이 줄어듭니다. 혈당을 올린다거나 살이 찐다거나 하는 것들 좀 줄어들게 되고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굳이 왜 빵을 먹어야 되지? 빵이 맛이 없다라는 시점이 오게 돼요. 이렇게 빵 중독증을 해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디저트나 다른 과자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과일을 먹자라고 한번 순서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양이 점점 줄어들고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 친한 지인이 하는 방법인데 원래 습관이 식사를 1시간 동안 느리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도 1시간이 걸려요. 케이크를 먹어도 1시간, 밥을 먹어도 1시간. 우리 케이크를 먹을 때 보통 커피 이런 음료와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진 그 지인은 살이 전혀 안 찌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기간에 유혹을 또 참기도 어려웠고 또 습관을 한번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체중의 변화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긴 먹되 1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먹는 습관, 그러면 이 습관은 굉장히 몸에 크게 바로 즉각적으로 해를 주지 않고 몸에서 다 해독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단 늘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이 습관을 했을 때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과식의 원인을 자연의 질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원숭이에게 실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원숭이가 100g 정도의 찐 감자를 주면 그냥 그 하나 먹고 만족을 했는데 찐 감자에 버터와 꿀을 발라주니까 원숭이가 식욕이 폭발을 해서 무려 4배 감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에 꿀과 버터, 당분이나 지방이 섞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맛이 더 폭발을 하게 돼서 훨씬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식사라는 것은 자연의 성분이 부족한 식사를 말합니다. 과식은 저는 효소 결핍이다 라고 보거든요. 왜 과식을 하게 될까? 가공식품이나 아까 같이 양념이 묻어져 있는 자연 음식이라 할지라도 양념이 많이 돼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계속 더 먹게 돼요. 더 먹게 되고 그 양념 때문에 또 이 식욕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먹으면 과식이 절대 안 돼요. 그냥 찐 감자만 먹는 것, 찐 고구마만 먹는 것, 또는 과일만 먹는 것. 과일로 과식해서 체했다라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이나 또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안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이 에너지로 인해서 수많은 효소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생명 반응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인체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2,000개의 효소를 가지고 있고 이 효소 반응 때문에 이렇게 눈도 깜빡이고 심장도 뛰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양념이나 요리가 지나치게 많이 된 음식에는 효소가 다 파괴돼 있어요.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파괴가 됩니다. 가공식품은 애초에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또 몸에 건강에 해로운 많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 부족의 결과가 과식이다. 부족한 것은 효소가 결핍된 식사,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식사가 되겠습니다. 포만감이 오지 않는 거죠. 효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효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효소가 충분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충분히 효소가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멈추게 되는데 가공식품만 먹거나 다 요리가 다 된 음식만 먹으면 계속 효소가 안 채워지는 거죠. 인체는 효소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안 채워진 음식을 먹으니까 더 많이 먹어 라는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반응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건강한 지방은 말 그대로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방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포막도 이중 지질막으로 지방으로 덮여져 있고요. 또 인체도 체지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우리 뇌세포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또 인체의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도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 체지방 다이어트 하면서 어떤 분들 체지방 너무나 줄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여성분들이 월경이 오지 않는다거나 여러 이상 반응들이 임신이 안 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방 하면 왠지 지방을 빼내야 되는 비만 다이어트 관점에서 굉장히 나쁜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지방이고, 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1950년대 앤셀 키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지방이 비만의 범인이다 라고 해서 지방 자체가 터부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이제 나눠서 말을 하는데, 우리 느낌상으로 포화지방 하면 왠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 하면 좋은 지방,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상식입니다. 포화냐 불포화냐는 탄소와 수소 결합의 상태가, 구조가 짝꿍이 맞아서 포화된 상태냐, 이게 포화고요. 짝꿍이 하나 맞지 않는 게 불포화 상태. 그냥 탄소와 수소의 구조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 포화냐 불포화는 건강상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강한 지방은 최대한, 저는 자연의 질서에서 늘 생각을 하니까 자연 유래의 지방이 가장 좋은 지방이고, 이 지방들은 어떤 지방은 포화이기도 하고 불포화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불포화하면 대부분 좋은 지방을 알고 있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죠. 네, 물론 좋은 지방 맞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너무 지나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너무 꼭 필요한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불포화 지방산 하면 이제 또 나쁜 지방으로 생각을 해서 코코넛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자연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불포화라는 그 한정적인 영양 상식에 의해서 또 나쁜 기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틀린 지식입니다. 포화, 불포화는 그 구조의 차이일 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또 이 원주민들, 약이 없던 원주민들에게는 항바이러스 성분들이 있어서 이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지방,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지방,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랜스라는 것 자체가 엇갈렸다라는 뜻인데요. 이 지방을 많은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라면을 튀긴다거나 과자를 튀긴다거나 여러 가지 기름을 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기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좋은 지방산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되고 다양한 이제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 뭐 0g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하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0g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공된 음식은요, 최대한 조심하시고, 또 길에서 파는 그런 튀긴 음식이나 여러 번 사용한 그런 튀긴 음식, 뭐 치킨도 우리가 내가 먹은 치킨이 그날 짠 새 기름으로 튀긴 치킨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네, 안전한 기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은 또 엇갈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이 이상한 지방입니다. 맛있는 지방은, 지방 자체는 사실 고소한 맛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의 유혹을 끊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빵도 이 버터, 여기에 이제 기름 성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고소한 맛, 그 유혹을 우리가 끊기는 어려운데요. 자연의 산물에서 이 고소한 맛을 느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도 지방이 되게 많잖아요.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거의 뭐 50%에서 많게 70%까지 지방인데요. 견과류를 열심히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충분한 좋은 지방, 또 건강한 지방, 또 맛있는 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지방의 특징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뭐 과일을 드실 때 아보카도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자연의 또 생선 요리, 뭐 연어나 고등어를 통해서도 맛있는 지방들을 우리가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에서 본다라면 제가 추구하는 것은 식물성이 대부분입니다. 예, 동물성은 저도 뭐 가끔 뭐 육식을 하기도 하고 뭐 생선 그 해산물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물의 형태가 사람에게 맞는 형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름도 식물성 기름이 훨씬 더 사람에게 안전하고 바로 이제 포화냐 불포화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동물의 지방 돼지 기름이 이제 포화 상태라서 이게 해롭다, 포화는 다 해롭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던 건데요. 동물성은 일단 고기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소화 요소가 100%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성분들은 몸에 다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은 최소로 줄여주시고 식물성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훨씬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살이 빠진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부신이 자극하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뭐 잠깐은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문제는 이 만성적인 호르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이 환경에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몸에 있는 반응들이 기존의 반응보다 굉장히 더 2배, 3배 가속화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게 남아있던 여러 당 독소들 또 여러 밀가루 섭취로 인한 여러 성분들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염증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것과 염증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할 경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게 제가 조용히 혹시 몸에 무슨 염증 있지 않냐고 무슨 염 있지 않냐고 여쭤보면 의외로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도 계시고 의외로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몸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 분해는 그 다음 일이 돼요. 이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몸은 염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먼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고 살을 빼려는 시도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염증이 많아지고 지방 분해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줄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마음이 편해지는 환경에서 너무 편한 상태가 아니라 적당하게 편한 상태에서는 이제 몸에 건강한 이 반응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죠. 간도 적절하게 지방 분해를 잘 해내고 여러 이 신체 기능들이 원활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이 지방 분해라는 다이어트의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뇌, 브레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그래도 뇌 자체도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심장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이 소화기관 중에서도 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은 불치병과 암 환자들을 치료했던 독일의 막스 거슨 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장기를 이 간이라고 봤습니다. 이 생명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간 건강이 우리 인체에서 먹으면서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또 면역력이 필요할 때는 항체며 여러 면역 세포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무려 70% 세포수를 차지하고 있는 적혈구도 역시 조혈작용도 간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장기 이 간을 어떻게 관리할 라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알려주는 선생님도 못 봤고 책에서 많이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과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간 건강을 정말 빠르면 정말 3일 안에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아침 과일이었습니다. 이 아침 식사로는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만약에 사장님이 전화 와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면 바로 눈 뜨자마자 일을 주면 우리 일하기 싫겠죠. 또 엄마가 수학 문제 눈 뜨자마자 아기에게 수학 문제 풀으라고 공부시킨다면 그 아이도 공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화기가 일할 수 있는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소화효소가 별로 필요 없는 음식이 가장 좋고 또 아침에는
몸이 내보내는 해독의 시간, 배출의 주기이기 때문에 수분 위주의 음식이 좋습니다. 자, 수분이 있으면서 소화 요소가 필요 없고 또 영양이 되고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하면 가장 베스트로 바로 과일입니다.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효소나 여러 식물 영양소 이런 성분들이 간의 건강을 최적화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해독의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독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을 과일이 공급을 해줍니다. 또 아침에는 입맛이 많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씹고 뭐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럴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또 음식을 막 조리하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할 시간도 많이 없는 상태죠. 이때 그냥 씻어서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아침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너무 이 식사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너무 자유롭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기 어린아이 하면은 엄마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또 성장기 하면 뭐 단백질 이런 것도 이야기를 같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침부터 막 고기 먹고 아침부터 뭐 밥 먹기 싫은 아이 막 밥 먹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과일로 바꿔줬을 때 오히려 간 기능이 강화가 되면 면역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또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면역이 올라가면 감기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면 염증이 없기 때문에 키가 잘 자랍니다. 엄마들의 꿈이잖아요. 감기 안 걸리고 키가 잘 자라는 거. 그래서 아침 식사로 어린이나 또 엄마들이나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과일만 먹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 과일 식사의 임계점의 양으로 500g 정도를 정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500g이 적은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드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뭐 사과 반쪽부터 시작을 하고 또 서서히 늘려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과일만 드시는 식사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과일과 야채를 같이 샐러드로 섞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소화 속도의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은 30분 정도면 위에서 소화가 다 마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야채는 셀룰로스, 식물 세포벽이 사람의 소화 요소가 완벽하게 다 소화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총 한 3-4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소화 속도 차원에서 보면 저는 섞어 먹지 않고 가장 심플한 식사, 단순한 식사로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과일만 드시는 것이 좀 너무 달아서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야채를 갈았을 때는 이게 갈렸기 때문에 소화가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사과 하나 정도와 양배추나 양상추, 뭐 케일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를 이렇게 갈아 먹는 것은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만 해도 변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여성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변비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많이 선택하는 게 유산균 많이 선택하시고 또 그냥 물 많이 드시고 또 장을 자극하는 이제 변비 약을 드시기도 하죠. 또 그냥 야채를 많이 생각하기도 쉬운데 장에 가장 필요한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미 껍질, 여러 콩 껍질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런 식이섬유들은 뭐 중금속을 흡착시키고 좋은 기능도 하지만 오히려 좀 벽이 약한 분들은 장벽을 긁어서 상처를 내기도 하거든요. 더 중요한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 사과에 있는 펙틴, 다른 뭐 음식에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있는데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먹게 되죠. 500g 정도 많이 먹게 되면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불려서 장에 있는 이 대변 고역물과 쑥 빠져나가는 굉장히 시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침 과일을 3일만 해도 이 변비 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3일만 해도 피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화장할 때 피부 상태를 느끼잖아요. 화장이 잘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또 만성 피로감이 줄었어요 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속이 편해요 라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속이 더부룩한 분들, 피로감 있는 분들, 또 변비, 또 화장이 잘 안 받는 분들, 그리고 또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부종이 있는 여성분들 계시거든요. 이 부종에도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일주일, 한 달 또 계속 식습관으로 갖게 되면 정말 많은 다이어트라든지 또 많은 염증성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사법이 됩니다. 네, 아침 식사로 좀 간편하게 빵이나 우유에 시리얼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빵만 생각해 보면 빵에 있는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또 이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이란 당분 에너지원 한 종류밖에 없고 우유나 시리얼에도 포도당, 칼슘, 단백질 이 정도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아침 과일을 먹게 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저는 500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먹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일을 크게 큰 영양소로 구분을 해보면 사과 하나만 봐도 100g의 사과 안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모두 다 같이 있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수십 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과의 식이섬유까지, 그리고 사과 자체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효소도 같이 있고 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같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는요 비타민C 1500mg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염증을 예방하거나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크죠. 아침 사과는 금사과 이런 말도 있고,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하나 또 과일 하나가 빵이나 이런 우유 시리얼보다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모든 어떠한 이 한국인들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밥이나 이런 다른 음식들보다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아주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는데요. 몸에서도 정말 좋은 반응들이 있죠. 저도 사과를 매일 아침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이 변비가 없습니다. 대장의 운동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변비나 설사 있는 분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과에 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도 같이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질병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몸으로도 만들어주게 되죠. 두 번째로 이 장수 유전자, 장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유기산이 있고 여러 이제 산성 사과산, 산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위산이 너무 많은 위산 과다인 분들은 좀 천천히 시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산이 적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여러 염증들이 있고 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위산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린 분들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 조절해 가면서 다른 과일 드시다가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사과를 꾸준히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당뇨 분들이잖아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올려준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당뇨 또 당뇨 전 단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근육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 젊은 남성분, 여성분들이 사과를 먹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외에는 칼륨과 인,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첫 번째로 부종에 굉장히 좋습니다. 칼륨 성분이 몸에 축적돼 있던 나트륨을 빼주면서 부종이 있는 분들을 굉장히 가라앉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부종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베타카로틴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점막, 위장 점막이 약한 분들,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장의 상피세포는 무려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거든요.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A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있어야 세포의 분열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베타카로틴인 거죠. 자, 베타카로틴은 인체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위장 상피가 아주 건강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참외 안에는 엽산이 많아서 엽산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빨리 지칠 수 있고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할 때 참외를 식사로 드시게 되면, 식사라는 것은 충분히 많이 먹는 것을 뜻합니다. 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까지도 괜찮고요.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위가 약한 분들, 또 좀 빈혈기가 있는 분들, 또 몸이 잘 붓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토마토가 익어가면 일사의 낯빛이 어두워진다라는 유럽의 어떤 속담도 있는데요. 굉장히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은 이제 기름과 함께 요리해서 먹을 때 흡수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토마토를 먹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토마토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는 과일이 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토마토 안에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뼈도 잘 만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또 여성분들은 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성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 토마토를 익혀서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양한 요리에 소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활용도가 굉장히 용이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네, 토마토를 먹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효과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모든 건강식은 맛있어야 하고 오래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한 3가지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씻어서 잘라서 생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 설탕을 뿌려서 먹기도 했잖아요. 네, 설탕은 당 성분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 잘라서 또 방울토마토 형태, 작은 형태로도 먹는 것, 그냥 기본적인 그냥 식사죠. 두 번째로는 토마토의 암을 예방한다라는 라이코펜은 기름에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안전한 기름과 함께 볶아서 같이 먹는 방법, 또는 다른 요리에 으깨서 소스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맛도 있고 또 배도 부른 이 주스인데요. 토마토하고 당근을 같이 살짝 익혀서 갈아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2스푼 먹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까지 같이 넣어서 먹으면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근과 토마토 주스, 그리고 올리브 오일까지 같이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이 토마토를 좀 다양하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조사가 있는데요. 바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는 이 실험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코넬대의 명예 교수로 계시는 콜린 캠벨이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주도된 데이터인데요. 무려 8억 8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400개의 지역에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표본이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이제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백질과 질병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한 이후에 암이라든지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상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 필리핀에서 잘 살아서 고기를 많이 먹는 아이들과 또 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서 고기를 잘 먹지 못한 이 그룹을 조사를 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고기를 많이 먹은 그룹에서 질병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또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마우스에 일부러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넣어서 암을 유발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암 걸린 쥐인 거죠. 이 쥐에
한 그룹은 A라는 그룹은 단백질 사료를 5% 정도만 급여를 했고 B라는 그룹은 20% 정도 급여를 했는데 똑같이 암에 걸린 쥐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5% 정도밖에 단백질을 급여하지 않은 쥐에서는 이 암이 자라지 않았고 20% 급여한 쥐에서는 암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체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게 맞지만 과잉 섭취했을 때는 인체에서 암과 같은 이런 세포들을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과잉 섭취했을 때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불필요한 대사산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인체의 독소를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인체는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죠.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만성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중국 차이나 스터디에서 이것을 이제 콜린 캠벨에 의해서 많이 밝혀냈습니다. 네, 클렌징이라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는 과일과 야채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야채 과일을 무조건 많이 갈아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좀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과일 하나, 야채 하나 정도만 1대1 정도로 섞어서 여기에 물을 또 동량의 물을 같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100g, 양배추 100g 하면 200g이죠. 물 200g 넣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400g의 스무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는 만약에 과일 야채를 많이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면 몸에서는 나트륨이나 또 좋지 않은 미네랄들이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렌징 해주는 거죠. 다 씻어내줍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칼륨이 많아서 몸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많이 빼내주고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저녁에 다리가 붓는 현상 있죠? 이런 부종이나 그 전해질 대사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순식간에 살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는 살이 빠진다는 것보다는 부종이 좀 해결이 돼서 몸 전체의 전해질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게 되죠. 계속 드시게 되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좋은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장과 간도 튼튼해지고 또 위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나와 양상추를 갈아서 아침마다 드신다라면 바나나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위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있는 여러 독소들을 해독하고 또 건강한 세포들로 분열하게 만드는 좋은 스무디가 될 수 있습니다. 원데이 말 그대로 하루 동안 클렌징을 하는 건데요. 외식을 많이 한 분들이나 또 편의점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아침 과일 드세요 하면 이 습관을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맛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가공식품에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입맛에 길들여져서 이 과일이나 야채가 굉장히 맛이 순하기 때문에 맛없어요, 못 먹겠어요,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예 차라리 입맛을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하루 클렌징, 원데이 클렌징을 권해드리는데요. 하루 종일 과일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제한이 없어요. 양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드시라고 합니다. 사과도 먹고 싶은 대로, 바나나도 한 송이 6, 7개, 8개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 또 제철 과일로 요즘 참외가 있으면 참외도, 오렌지도, 수박도. 그래서 하루 종일 과일만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일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소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서 일부러 예전에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헐적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1시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뛰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이게 쉬울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계속 먹어도 되니까. 하루 종일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과일을 드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로 입맛 개선이 되고요. 또 몸에 있는 충분한 여러 영양소들이 들어가고 좋은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맛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과일과 야채를 먹었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자연의 것이 맛있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느낌이 오게 되면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단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렌징을 통해서 해독하고 또 입맛 개선, 또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음식을 계속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기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것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 자가 포식작용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끊어졌을 때 우리 몸은 세포가 불필요한 세포나 여러 미토콘드리아들을 청소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끊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들지 않고 또 첨가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독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도 쉬게 되고 또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해독 기능이 좋아지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박은 시트룰린하고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의 이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종 있는 분들, 또 신장 기능에 좀 불편함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이 돼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여름철에 수박 굉장히 시원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도 역시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항암 성분, 또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수박은 100g당 당분이 5g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도가 낮은 과일이에요. 당이 있는 분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바나나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구하기 쉬운 과일이 됐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근육 형성과 근육 파열을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 꼭 반드시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정말 좋은 성분이, 제가 너무 추천하는 게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의 위장 상피세포를 빠르게 분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바나나를 아침마다 드셨을 때 한 달 만에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포만감을 주면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나에 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거든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편안한 집중력을 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처지지도 않게 안정적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마음의 안정, 또 집중력, 또 저녁에 또 숙면을 취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일을 먹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일은 과일 자체로 씻어서 잘라서 씹어 먹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뭐 치아가 좀 약하다거나 치아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 도저히 씹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들, 또 좀 어르신들, 이럴 경우에는 과일을 못 먹느냐? 그건 아니죠.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일을 갈면 일단 갈았기 때문에 빠르게 마실 경우 당분의 흡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될 점이 야채와 함께 갈고 또 수분을 같이, 물을 같이 섞어주는 것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과일과 과일을 같이 가는 것보다 사과는 뭐 양상추나 양배추, 뭐 토마토 정도 당분이 적은 것, 또는 당근, 이렇게 짝을 짓고 바나나도 역시 당분이 적은 야채를 위주로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마시는 편리함이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도 먹기 쉽고 또 어른들도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몽땅 모든 과일들을 갈아서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두유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두유와 바나나를 갈아서 먹게 될 경우 굉장히 고소하고 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오래 가질 수 있는 과일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지 않은 형태로 갈아서 먹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과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한 가지라도 마음에 감동 있고 울림 있고 깨달았다면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과일을 하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1시간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과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고 계속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